자, 까마득한 것 같은데 이제 끝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직? 좀 있으면 끝나니까 참으세요. 자, 이제 평균 분산 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 평균은 예상 수익이고 분산이 편차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 가지고 뭔가를 판단해라 이건데, 일단 69번 기본적인 내용 한번 잠깐 다뤄볼게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수익률이 커진대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편차 위험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전피가 하나 있어요. 전피가 있는데, 전피는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15%고 편차가 3%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C가 이게 밑에 이제 C가. 그러면 P하고 C는 동일한 위험 선상이 있잖아요. 근데 수익은 C가 적고 P가 더 크니까 P는 C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여기 이제 F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가정할게요. P하고 F는 서로 수익률이 똑같아요. 근데 F는 P에 비해서 위험이 커. P는 위험이 작아. 그러면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큰 놈을 선택하지 않겠죠. 여 밑에 있는 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피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금친 영역 안에 어떤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놈보다는 P가 더 우선시 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A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A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예요? 8%죠. 8%. 표준 편차는 2%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A하고 P는 이제 평균 분산 분석법에 의해서 누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찍어서 말할 수 없죠. 왜냐? P는 A보다 수익률이 큰 강점은 있지만 위험이 큰 단점이 있어요. 고위험 고수익. 반면에 A는 P에 비해서 수익률은 적지만 위험이 적은 특징이 있죠. 저위험 저수익. 이런 관계에서는 평균 분산 분석법에 의해서 딱 P가 좋다, A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보다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띈 사람은 뭘 선택하겠어요? P를 선택하겠죠. 보수적인 성격을 띈 사람은 A를 선택할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 관계가 나타나면 P하고 A 상호간에는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써먹는 게 바로 변이계수법을 이용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표준 편차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즉 어디 볼까요? P의 변이계수는요. P는 기대 수익률이 15죠. 표준 편차 3이죠. 약분하면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0.2가 돼. 그러면 P는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부담해야 되는 위험은 수익의 0.2배를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A는 볼까요? 기대 수익률이 8이에요. 표준 편차 2예요. 그럼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니까 0.25가 됩니다. 그럼 A는 무슨 말이냐?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부담해야 되는 위험은 수익의 0.25배다 이거예요. 그러면 변이계수는 결국 위험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부담해야 되는 위험도.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 그러면 시험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요구하냐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변이계수법에 의해서 조정해 본 결과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우월해요? 돌연변이는 짠 게 좋잖아요. P가 더 우월하죠? 이런 결론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이런 결론을. 그러면 일단은 1번부터 가볼게요. A의 변이계수는 0.25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1번하고 2번 묶어 보실래요? 1번, 2번 묶어 봐요. 1번은 0.25다. 2번은요. A의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의 크기를 말했죠. 자, 뭐뭐 단위당이 분모거든요. 그럼 분모가 위험, 표준 편차 단위당 기대 수익률의 크기. 자, 역수예요. 둘이 역수. 1번과 2번은. 그러면 A는 위험이 2죠. 표준 편차가. 기대 수익률이 8이죠. 그러면 2분의 8은 4거든요. 무슨 말이냐? 2번은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위험의 몇 배를 가져갈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가져가는 대신 수익은 위험의 몇 배? 4배. 그래서 1번, 2번은 둘이 역수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3번. 투자점 P는 B와 C에 비해서 항상 선호되죠. 맞습니까? 맞죠. 5번 잠깐 해볼게요. 전 P와 A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조합을 하면 비체계적인 위험은 감소한다. 어때요?
분산 투자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맞죠? 자, 이제 4번 같은 데서 오답을 좀 제법 줍니다. 변이, 자, P하고 A는 상호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과 관계니까 딱 찍어서 누가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지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이계수법에 의해서 조정해 본 결과 변이계수가 작은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해야 돼요. P가 더 우월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A는 P보다 더 우월하다 했으니까 4번 어때요? 틀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변이계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자, 다음에 이제 70번, 71번, 72번 있는데 자 잠깐만 보니까 스타일이 아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문제 틀만 보면. 그러니까 A, B에 투자했을 경우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틀이 보면 아까 걔랑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최근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아까 그래 잠깐만 볼게요. 아까 풀어봤던 문제가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면 49페이지 68번 66번 이런 스타일 보이시죠? 요거는 있잖아요. 계산만 하면 돼요.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만. 근데 다시 70번 71번 72번은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뺏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풀어봤던 그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시고 바로 붙으세요. 근데 이렇게 아까 그런 문제처럼 나왔는데 지문 하나하나를 또 맞춰보라고 하는 문제 있죠. 요거는 시간을 좀 뺏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 부딪히지 말고 건너뛰세요. 건너뛰어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푸세요. 다 끝난 다음에 언제죠? 뭐 이번 시험 끝난 다음에 40번 푼 다음에 풀면 돼요? 그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 번 지나간 놈 다시는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 다 풀고 마킹 다 끝나고 그때 시간이 남죠? 그때 푸는 거예요. 그때. 예. 제 욕심 같아서는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시험 끝나면 민법에 점수가 잘 나오든 말든 학기로만 잘 나오면 아무도 저에게 돌 던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다 풀어라 하면 저는 더 좋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도 한 두어 번 정도 봤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부러 어렵게 좀 낸 거라서 그런 거지 실력이 뭐 점수를 보니까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점수가 나와 있던데. 근데 그거는 원래는 6월 달 되면요. 모든 시험을 다 그렇게 1차를 어렵게 내버린 거예요. 일부러 한번. 그래야지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야.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는 시험 보는 훈련을 시키려고 1차는 수월하게 내주니까 자기들이 마치 1차가 공부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실제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게 확 내버린 거죠. 그래서 길을 확 꺾어버린 거야. 그럼 거기서 길을 꺾는 의도는 사실은 순수한 좋은 의도거든. 야, 네 실력 이거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자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더 나가서 스스로 이제 주저앉아 버려. 나는 1차도 안 됐는데 무슨 놈 2차냐? 2차 포기하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출판사들 전략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학원하고 출판사는 좀 달라요. 동영상 사이트 회사하고. 학원은 아무튼 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을 최종까지 시켜가지고 내보내야지. 이 광고빨이 쓰거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욕도 안 해보고 사는데 출판사는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회사는요. 일단 등록을 1, 2차 종합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2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년에 또 이 자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세상살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랐나요? 그래서 일부러 있잖아요. 죽여버리려고 막 일부러 6월 7월 내내 1차 막 어렵게 내버린 거예요. 2차 포기하라고. 그러면 이제 2차 한 거의 3분의 1 이상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내년에 또다시 이 자원들을 데리고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6월 달에는 다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실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으라고 한 건데 근데 또 충격 받아가지고 2차까지 포기하고 어떤 학생은 나는 1차도 포기할래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하셔야 돼. 1번부터 40번까지가 학개론인데 41번부터 80번까지 민법이죠.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민법을 좀 더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민법 먼저 푸는 거예요. 학개론을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개론 먼저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번 해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해보니까 둘 다 못하죠. 이제 그게 문제죠. 둘 다 엉망이라서 그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한 번쯤 이제 번갈아 가면서 풀어보세요. 나는 이제 이번에는 학계로 먼저 풀었으면 민법 먼저 풀고 나서 학계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사람마다 자기하고 더 잘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둘이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똑같다 그러면 학계로 먼저 풀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일부 학생은 민법 40문제 좀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쭉 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학계론 처음부터 시작하면 처음에 한 세네 문제 풀 동안 정신이 멍해져 버립니다.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도 저도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 그만큼이다. 그러면 학계론 먼저 푸시고 나는 학계론 점수가 좀 안 나오는데 민법은 좀 더 잘 나온다. 그러면 민법을 먼저 푸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이제 또 한 좋은 게 또 사실 있긴 있어. 뭐가 있냐면 시간 배분을 철저하게 잘하셔야 돼. 민법 먼저 풀면 민법은 있잖아요. 50분 넘어서는 안 돼요. 50분 내에 무조건 풀고 끝내야 돼. 근데 그게 힘든 게 뭐냐면 민법은 읽으면 읽고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그때 그럼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무조건 50분 딱 풀고 끝내고 학계로는 40분 만에 풀고 끝내고 나머지 10분 가지고 마킹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한번 거기다 피를 꽂혀버리면 민법 풀고 났더니 70분 지났어. 그런 학생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기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방법이 어떤 건지 자기는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이걸 자꾸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한테 최적화된 방법을 좀 찾을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중간에 점프하고 나중에 좀 푸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 71번 하나 잠깐 풀어보면요. 71번 보니까 오피스, 아파트, 호텔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오피스는 기대 수익률이 한 18% 정도 되고 아파트는 15%, 호텔은 20%,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8 정도, 3 정도, 9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예 여기는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줘버렸죠. 그러면 상중하를 빨리 먼저 체크해야 돼요. 분명히 지문 중에 하나가 어떤 놈이 수익률이 더 크고 자꾸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자 기대 수익률은 누가 수익률이 제일 커요? 호텔이죠. 제일 크죠? 상이죠? 그 다음에 중 합니까? 표준 편차 누가 제일 커요? 상, 중, 하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걸 놓고 보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군요. 수익률이 클수록 위험도 크고 수익률이 작을수록 위험도 작고 자 이렇게 되는데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네, 어디 1번. 오피스 빌딩과 호텔에 비해서 아파트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가장 크다. 요 말은요. 아파트 수익률이 제일 크다 이 말이 아니고 자 이거 볼게요. 우리 광산구에 광산구 갑구하고 울구에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예요. 근데 A 후보가 B 후보가 출마했는데 통상 이제 득표율 한 40% 정도 되면 당선 안정권이라고 합시다. 근데 A가 속해 있는 갑구는 말이죠. A는 예상 득표율이 60%예요. 을돌이는 46%예요. 그러면 예상 수익률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갑구에 있는 A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우리 선거하면 뭐 지지율 몇 프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A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여가지고 어떤 지역 토착화된 어떤 그 색깔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젊은층들이 외지에서 다 몰려 살고 있는데 뭐 특별히 학연, 지연, 뭐 혈연 이런 관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에 의해서 표심이 확 움직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표준 편차 30%래. 근데 B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지역이야. 그래가지고 한 집 건너 한 집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도 그래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그냥 찍어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도 표심이 거의 안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득표율은 A가 높은데 당선 가능성 누가 높아요? B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요.
수익률이 큰 게 어떤 거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상했던 수익률이 즉 실제 수익률이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과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편차가 적은 게 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평균 편차가 제일 적죠? 예, 1번 맞아요. 2번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람마다 다르죠. 호텔은 수익률도 크지만 위험도 크니까.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예. 다음 3번 부동산 유형별로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맞죠? 그렇죠. 4번 아파트 투자의 경우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 자, 우리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변이계수 아까 해봤던 거. 그래서 제가 밑에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파트가 제일 적게 나왔다. 맞죠? 다음 3번, 5번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수익률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즉 어디 이 말을 상관계수로 바꿔서 표현해 주면 내가 진짜 너무 뿌듯하겠는데 자 밑줄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의 수익률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밑줄 그어놓고 이걸 상관계수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계수가 그렇지 플러스 1이 아니라면 100%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분산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들어본 적 있죠?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그래서 아무튼 답은 2번인데 이런 문제는 아무튼 나오면 좀 피해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나중에 풀으세요. 네. 넘기시고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가 나왔는데 자 먼저 우리 저 74번 먼저 해볼까요? 74번 역수관계 일시불은 일시불 아니요 74번이요 74페이지가 아니고 74번 방금 제대로 이야기했죠? 네. 근데 한 장만 넘기면 될 거 왜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많이 나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아무튼 자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관계 현저 내감 기억나시죠? 여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밥 먹듯이 나오고 3번도 한 번 나왔고 4번은 안 나왔는데 가능성 있고 어디 1번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죠. 그렇죠? 2번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현저내감했죠.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 내감,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증계수 그래요. 예. 3번 1억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이 나온다. 그러려면 역수를 이용하면 1억 나누기 자 곱하기 역수는 나누기죠. 저당상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이러면 되겠죠. 네. 4번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저당상수 아닌가요? 자 이거 보세요. 2의 역수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를 곱하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역수끼리 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동그라미 4번은 1이다. 이렇게. 다음 73번은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75번, 76번이 이제 주인데 우리 시험은 76번이 주예요. 76번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거의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76번을 먼저 한번 할게요. 76번을. 자,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스톱. 자, 그러면 앞으로 1년 차 말, 2년 차 말에 돈을 2,000원씩 집어넣겠대요. 2,000원씩. 그래놓고 이것의 현재 1월 1일 날, 현재 1월 1일 날 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냥 할인하면 돼요. 근데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 보세요.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고 20%면 1.2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는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10% 줬습니까? 그럼 1.1로 나누는데 자, 이제 잠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끊어놓고 해.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 이것만. 그러면 1년 후 2,000원을 지금 현재 가치로 알아보려면 자, 계산기 쳐보세요. 2,000원. 나누기 그냥 1.1 한 번만 해보죠. 쳐봐. 네, 쳐봐. 2,000원 나누기 1.1 쳐봐요. 그러면 여기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이런 뭐 하면서 자, 그러면 1,818원 정도 나왔습니까? 자, 책에다 이렇게 이렇게 써놔. 써놓고 한번 써봐. 연습장에서 한번 써봐요. 1,818원 써보고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 다 됐죠? 그럼 이제는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2년 후 2,000원 한번 땡겨보게. 자, 일단 2,000원 쳐봐. 다시 쳐봐. 2,000원 쳤어요?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면 되죠? 근데 2년을 땡기면 나누기 1.1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그러면 나누기 1.1 한번 치고 그 상태에서 또 다시 나누기 1.1 또 쳐봐. 그러면 1,6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자, 스톱. 일단 1,600 얼마 나왔죠? 그 돈에다가 아까 미리 땡겨놓은 거 있죠? 1,818원 정도 더 해봐요. 그러니까 한 2,400 얼마 이렇게 됩니까? 아니 3,400 얼마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답은 10원짜리 밑에 버리라고 했으니까 3,400원이죠? 자,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괜찮아.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풀고 볼펜 쓰지 말고 계산기만 가지고 한꺼번에 싹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따로따로 안 끊고 막 몰아가듯이 그냥 풀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욕심에는. 자, 볼게요. 일단 2,000원 쳐봐요. 쳤죠? 그럼 2년 후 2,000원을 나누기 1.1만 하면 1년 후 1년 후의 금액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액정이 1,818원 나왔죠? 그게 1년 후의 금액이거든. 근데 여기서 1년 후에 또 2,000원이 또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그 돈에다 더하기 2,000원을 딱 쳐. 이꼴. 더하기 2,000원 해서 2,000 이꼴. 그러면 그 돈 나왔죠? 그건 1년 후의 금액이니까 한 번 땡겨야겠 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나누기 1.1 하면 아까랑 금액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첫 번째처럼 따로따로 해도 괜찮아. 어차피 몇 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도 괜찮고 방금처럼 싹 몰아가듯이 해도 괜찮은데 연습하면 이렇게 몰아가듯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맞게끔 선택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첫 번째처럼 해도 상관없어. 선생님 7년 안 나온다고 그런 거 안 나와. 2년, 3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할인하면서 끌어가세요. 예. 그래서 요 문제가 일단은 시험이 주야. 76번이 주예요. 근데 이제 75번을 풀어볼게요. 75번은 좀 가능성이 나온 적은 있는데 75번 문제가 15위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이런 개념이 9년 만에 등장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잠깐만. 75번은 미래 가치 구하는 거예요? 76번은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자, 투자 이론은 현재 시점에서 산다면 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6번이 시험의 주야. 자, 75번도 해봅시다. 부동산 구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 연말에 1년차 말, 2년차 말, 3년차 말에 3천만 원씩 집어넣겠대요. 그리고 나서 3년 후란 것은 3년차 말, 요 당시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자 붙이는 거죠. 계산기에 한번 3천만 원 쳐봐요.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게. 싹 몰아서 그냥 끌고 가보게. 한번 가볼게요. 3천 쳤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1년 지나면 곱하기 1.1이 되면 되죠. 그러면 3,300이 나오지 않아요? 그 금액에다가 요때 3천만 원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하기 치세요. 3천만 원. 그러면 6,300 나왔죠? 요것이 또다시 1년 가니까 곱하기 1.1배가 되는 거죠. 그럼 쳐봐. 그러면 6,930 나왔어요? 거기다 바로 3천만 원 얹어봐요. 그러면 9,930만 원 나왔어요? 예,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우리 9,930만 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3년 동안 매년 말 2,000원씩 3년 동안 집어넣겠다. 복리이자율은 10%다. 그러면 3년 후 3년차 말에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본다. 그러면 어디 2,000원에다가 한번 해봐요. 2,000원 쳐가지고 1.1을 곱하니까 2,200이 될 거예요. 2,000 얹어. 그래서 거기다 또다시 곱하기 1.1을 쳐. 그러면 4,620만 원 되죠? 20원. 거기다 2,000원 더합니까? 6,620원 되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연습하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예. 연금의 미래가치죠. 3년 후. 그렇죠? 그러면 1년 지나면 1.1배죠. 2년 지나면 1.1에다가 1.1 곱하면 1.21이에요. 그죠? 3년 지나면 또 1.1하면 1.331 되거든요. 예. 나중에 그렇게 하라 할 테니까 냅둬. 가만히 있어. 그냥 지금 그대로 해. 그냥 알았죠? 예.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 이렇게 하라고 제가 코치를 해줄 테니까 지금은 이대로 하세요. 아셨어요? 예. 그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원리를. 됐고. 자, 이제 77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계산 문제 못 하신 분들한테는 대박 터질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지금 씩 웃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차 이렇게 나왔어요. 5년 차. 그러면 현금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0년이라는 것은 지금이죠. 지금. 네. 0년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000만 원 나왔어요? 이 말은 1000만 원 주고 샀다 이 말 아닌가요? 그죠? 1년 차 때 130만 원 들어오고 2년 차 때도 130만 원 들어와요. 그러면 4년 차 때도 130만 원. 자, 있잖아요. 매 기간 발생하는 운영을 통한 소득은 균등하다라고 가정하거든요. 근데 항상 어떤 문제든지 마지막 연도 차이에는 금액이 확 커진대요. 1430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냐면 마지막 연도 차이는 운영을 통한 소득과 영업을 통한 소득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요 소득을 분리시켜 주면 돼요. 매 기간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니까 마지막 5년 차도 130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나머지 돈이 얼마인가요? 1,300만 원. 그러면 마지막 연도 차에는 소득이 두 가지가 들어오는 게 5년 차 1년 동안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 130만 원과 5년 차 말에 부동산 처분하죠. 처분을 통한 1,300이 두 개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만 찢어내면 돼. 그리고 있잖아요. 시험 출제위원이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문제를 내면 이렇게 풀면 돼요. 마지막 처분 시 1,300만 원 들어오죠. 거기서 살 때 1,000만 원 나갔죠. 그럼 수년가는 그냥 300만 원이다. 그렇게 그냥 찍어주면 돼요. 정상적인 문제를 낸다면 그냥 찍어주면 돼. 그렇게. 그러니까 답이 그 보니까 30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근데 가능성이 낮지만 비정상적인 조건을 준다면 좀 약간 틀어질 수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답은 여기서 크게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계산 문제 못 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찍으면 돼. 그럼 답 될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수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살 때 들어간 돈, 현금 유출 1,000만 원 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매년 130만 원씩 발생한대. 5번. 얘는 성격이 연금의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죠?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알아볼 때는 연금의 무슨 개수? 현가 개수. 5년 후에 딱 한 번 발생하는 이 돈은 성격이 뭐예요? 일시불이죠.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알아볼 때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렇게 하면 된대요. 한번 해볼까요? 연금 먼저. 연금 130만 원에다가 현재 가치 연금의 현가 개수 이용하면 연금의 현가 개수 몇 년을 끌어당긴 거예요? 5년이죠? 아예 문제 끝에요. 5년 줘요. 그 5년짜리 연금 현가 개수 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3.79079. 예. 3.79079. 다음. 이제 요거 금액이 정리가 됐어요. 5년 후에 1,300을 일시에 땡기는 거야. 그러면 일시불이니까 1,3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 5년짜리. 일시불 현가 개수죠. 자, 일시불 현가 개수 5년짜리 보니까 0.6209 둘 하나.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300만 원 곱하기 3.79079 한번 쳐보면 제가 계산해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130만 원) 곱하기 4,928만 27원 나왔죠?
그다음 이번에는 1,300만 원 곱하기 0.620 구둘 하나. 그러니까 800 그만큼 나왔어요? 그 두 개의 소득 다 더해봐. 얼마 나오던가요? 1,3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1,300이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1,000이죠. 그러면 순수하게 남은 현재 가치 얼마 남았어요? 300 남았죠?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계산 문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만 어려워하는 사람들 엄청 어려운 거죠.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맨 끝에 금액 찢어내가지고 맨 끝에 처분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 잡아내. 거기서 살 때 나간 돈 빼. 그러면 나오죠. 틀어져 봐야 거기서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럼 찍더라도 그렇게 찍으라고 그냥 찍지 말고. 아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풀고 다시 한 번만 우리 찍는 학생들 찍어야 될 학생들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 알 거예요. 뭐,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 있나 뭐? 예.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구분해 줄게요. 자, 마지막 연도사에 또 금액이 커졌죠? 이거 어떻게 찢어요? 됐죠? 순효과 얼마? 우리들만의 비밀이야. 이 기법은 아무데나 널리 알리면 안 돼요. 예? 예. 아무튼 그래요. 다음 이제 57페이지. 현금 흐름 분석. 여기도 이제 계산 문제가 아주 잘 뜨는 부분인데 우리 영업수지 계산 과정 한번 써볼까요? 자, 가능 총소득에서 자, 뭐 뺀다? 공실 및 불량부채 빼는 거죠. 그리고 뭐 더 한다? 기타 소득 더 한다. 그러면 유효한 총소득이 나오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 빼는 거죠. 영업경 빼요. 빼면 순수한 영업을 통한 소득 뭐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에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빼는 거죠. 예. 원리금은 월리금, 월부금,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융자 상환액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네. 자, 빼면 세전현금수지 되죠. 거기서 영업소득 세를 빼면 세후현금수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계산 문제가요. 뭐죠? 예. 말이 그렇게 많아요. 78번 보니까 순영업소득을 구하래. 잠깐만. 요거 구하래. 계산이 빨리 끝나겠다. 근데 보니까 별로 보니까요. 유효총소득이 나왔어. 얼마나 나왔어? 유효총소득 1억 줬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영업경비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영업경비가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진 않겠죠. 그래서 보니까 비용 명세표에 보니까요. 이것저것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기사 문제 맞긴 한데요. 영업경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과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을 구분하시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영업경비는 수도, 전기 사용료, 재산세, 화재보험료, 유지관리비 등등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요거 딴 데서 빼니까 안 들어가고요. 부재 서비스액도 안 들어가고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안 들어가는 놈이 중요한 거죠. 그럼 어디? 첫 번째 유지관리비 포함됩니까? 되고 화재보험료 포함되고요. 소득세는요 안 돼요. 별도의 공제 항목 여기 있잖아. 예, 여기 그어버리세요. 소득세는 포함 안 돼요. 수도, 전기 사용료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재산세 포함되고요.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득세 1,000만 원하고 부채 서비스액 1,000만 원 빼고 나머지가 포함되니까 나중에 보면 영업경비 4,800이야. 그러니까 1억에서 4,800 빼니까 순영업소득 얼마? 5,200만 원. 그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한 장 또 넘길게요. (79번) 계산 문제. 다음 중에서 순영업소득은 또 뭔 짓이야 이게 또. 순영소득 구하래. 엄청 좋지. 근데
숫자를 다 주고 순영업소득 구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뭔가 있어요. 에? 보니까 이 자식은 뭐 가능조석을 딴 데는 주더만 이게 안 주네. 얼마지? 한번 봅시다. 건축 연면적이 1800제곱미터래요. 연평균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5,000원이래요. 자, 1800 곱하기 5,000 치세요. 1800 곱하기 5,000원 치니까 900만 원 나왔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키포인트가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건축 연면적 대비 몇 프로래요? 그러면 지금 가능 총소득이 900만 원 나왔나요? 이 900만 원 전체가 아니고 이 중에 80%만 인정하겠대. 그럼 곱하기 0.8 쳐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 총소득이 지금 얼마냐면 720만 원입니다. 요렇게 잡아놓고 그냥 가지. 자, 여기서 공실은 10%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평균 공실률 10%. 예. 자, 10%면 72만 원 빼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다른 거 없죠. 기타 소득 없으니까 이제 유효 총소득 해 보니까 유효 총소득은 720에서 72만 원 빼 보세요. 빼기 72만 원. 648만 원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영업 경비를 빼야 돼요. 근데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이 절반이죠. 그러면 324만 원이 되겠어요? 절반이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 얼마다? 324만 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여기 유효 임대 면적 비율 있죠. 100%다 인정, 100%가 임대료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면적 중에 80%에서만 유효하게 임대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네. 근데 78번, 79번도 풀어봤는데요. 요즘 거의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우리 순위감의 세율 해봤죠? 예, 세후현금수지 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세후현금수지. 문제는 완전히 풀이가 똑같아요. 요거 구하는 거. 근데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 줘. 절대로 세금 준다 안 준다. 세금은 순위감의 세율 적용해서 구해라. 요거 하나만 잡아주면 돼요. 요거 하나만. 자, 내 대신에 하나만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80번은 박스 안에 연간 융자 월부금 9천만 원 나왔어요. 이게 연간 은행이 지불해야 될 원리금이에요. 근데 그 밑에 칸에 보니까 융자 이자 나왔어요. 7천만 원 나왔죠. 어디? 그러면 80번에서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죠? 어허이. 어디 1억 6천이야? 9천만 원. 잠깐 스톱.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빼는데 지금 여기는요. 연간 융자 월부금 나왔죠. 이게 9천만 원이야. 그냥 이게 9천만 원. 근데 이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금액이 7천이다 이겁니다. 무조건 더하는 거 아니야. 이것만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81번도 문제가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81번은 뭔 차이가 있냐면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9천만 원 나왔어요. 융자 이자 2천만 원. 이것도 똑같구나.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걸 보면 82번 한번 보자. 82번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원금 상환이 200만 원 나왔어요. 이자 비용 800 나왔죠. 그러면 82번에서 원리금 얼마야? 그때는 1,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전체 원리금을 주고 그 중에 이자가 얼마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원금 얼마, 이자 얼마 따로따로 주기도 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이자가 차지한 금액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위감의 세율, 세금 계산하려면 이자 지급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별도로 이자 크기를 따로 준다는 거. 아무튼 조심하세요. 그것만. 예. 자, 그러면 문제는 세 개 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80번 문제를 한번 가보니까 80번 문제 하나 가볼게요. 얘는 고맙게도 순영업소득부터 출발시켜줬네. 자, 순영업소득 1억 4천이죠. 1억 4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자, 원리금. 자, 연간 원리금 얼마? 9천이에요. 9천만 원. 예. 그러면 세전현금수지 나왔죠? 세전현금수지는 얼마?
5천만 원이죠? 거기서 절대 세금이 얼마인지 안 준다고 그랬죠? 세금은 순위감의 세율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순 1억 4천만 원에서 이자 얼마? 7천만 원. 감가상각비 1,000. 자, 순위감 해보니까 얼마 나와요? 순위감 하니까 6천이죠? 소득세율 30% 0.3 하니까 순위감의 세율 하니까 얼마? 1,800만 원 나와요? 뭐 5천에서 1,800만 원 빼니까 세전연금 수지는 얼마? 세후연금 수지 얼마다? 3,200이 된다. 이렇게 그냥 풀면 돼. 이렇게. 자, 됐죠? 다음 우리 하나 더 해요. 82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번 나왔어요. 3번. 사실은 4번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거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아, 이번에 나올 겁니다 했는데 나온 거야. 에? 나왔는데 기출문제 4문제를 한 문제로 묶어가지고 기사 문제를 이렇게 길게 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어떤 조건 안 써가지고 정답 없음 맞았어. 작년에 그 문제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되게 좋았던 게 딱 보자마자 학생들이 아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제낀 거야. 그러니까 찍었는데 많이 거의 다 틀렸어. 근데 문제에다 뭐 어떤 조건 안 넣어가지고 정답 없음 처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는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예. 아무튼 그 문제 있는데 그 문제는 일부러 엿먹으라고 낸 거고 이제 올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나와도 못 풀어요. 그래서 책에서 안 넣었어요, 뺐어. 왜냐? 그런 거는 설명해 준다는 자체가 미친 짓이야. 알려줘도 맑게 알아듣는 사람 몇 명 안 될 텐데 뭐하러 해 그런 거를. 그냥 찍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문제가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82번 또 풀어볼게요. 세후 현금 수지 물어봤죠? 자, 또 가봅시다. 가능 총소득 나왔네. 가능 총소득 4,800만 원 빼기 공실 몇 프로? 5%. 그럼 얼마야? 240만 원인가? 밑에다가 다 써놨어요. 그래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 얼마 나왔어요? 4,56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영업 경비는 240만 원 나왔죠? 근데 원래는 있잖아요. 우리 감정평가 때도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영업 경비 얼마라고 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35% 몇 프로 이렇게 주는데 바로 그냥 줘버렸죠?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서 여기서 다시 순위감이 세율 가지고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뭐 해봅시다. 순영업소득은 4,320만 원 남았죠. 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얼마죠? 나 지금 신경 곤두섰어. 원리금 1,000만 원이에요. 원금 200에 이자 800 합치니까 1,000만 원이죠. 예, 1,000만 원.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 얼마예요? 3,320만 원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영업소득 세율을 곱하면 세율 몇 프로? 언니 감가상각은 좀 기다려봐. 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 세금을 빼는데 이제 그래. 자 순위감의 세율 해봅시다. 순 4,320이죠. 자 2 800만 원. 감 200 하면 이거 빼보면요. 그렇죠. 3,320이죠. 거기다 세율 20%인가? 20% 0.2 하니까 664만 원 남았죠. 그래서 빼니까 2,656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도 이번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그냥 잘 나오니까 근래 핵심은 순위감의 세율만 잡아낼 수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서 잡으면 되겠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아 근데 뭐 많이 걸려도 어쩔 수 없지 해야지 뭐. 예. 근데 이제 이 책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부분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어떤 부분은 하나를 놓고 여러 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아 이건 좀 골치 아파. 그러면 제끼자.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돼. 아니면 저한테 책 갖고 와가지고 30분간 면담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이건 제끼세요. 이거 하세요. 내년에 다시 공부하세요. 뭐 하든지 내가 면담을 해줄 테니까 한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가 여기 보면요.
응용되지 않는 문제 많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함정이 그것만 조심하면 되잖아. 그 어? 총 순영업 소득이 얼마라고 나온 거하고 뭐 투자한 부동산의 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잡고 내가 이게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무리스럽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알아서 걸러내면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근데 하셔야 돼. 왜냐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똑같이 그냥 나오는 거니까 하셔야 돼요. 예? 네, 이렇게 82번은 됐고 84번 가보니까 나 X표 찾아갖고 왔네. X표 찾아갖고 왔다고. 자, 요건 있잖아요. 정상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한 3분 걸릴까? 그래도 안 틀리고 쭉쭉 나가야 풀걸? 못 푸는 문제. 제가 이제 보시라고 해설은 달아놨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가서 봐. 영업 경비에 저 개인 업무비는 포함되냐 안 되냐? 수선비는 포함되냐 안 되냐? 도대체 왜 연금의 현가계에서 나왔는지 환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난이도 최상급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풀어라가 아니고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너무 조건이 많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어때요? 재수 없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답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이 말도 좀 그래. 근데 알아서 해. 알아서 하시는데 여지껏 보면요. 이런 게 좀 있대요. 지금 이 문제는 지문을 보고 답을 찾아라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렵죠. 그러면 거의 답은 3번, 2번에서 거의 많이 줬어요. 찍으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지문 하나를 가지고 확인해라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계산 문제 자체가 어렵죠. 그러면 여지껏 3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2번이고 막 1번을 계산 문제에서 답을 주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좀 찍으란 말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손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예. 자, 이제 85분부터 이제 또 엄청 중요한 것들이 나오니까 쉬어 탈까요? 에이씨, 쉬어 답시다 그러면. 예.